2025년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진다. 포탄보다 더 조용한 무기가 대기권을 가르고 버튼 하나로 국가 전체의 안보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단순한 육상 전투를 넘어 전자전과 무인기의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 8월 말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편대가 러시아 로스토프주 상공을 침투했다. 그들은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오를로프카, 오어러프커 인근에 위치한 핵심 변전소를 타격했다. 이 변전소는 인근 방공기지와 조기경보 시스템의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이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침투한 무인기들은 실제하는 우크라이나 전술 자산이었다. UJ-22 비버, PD-2, 보베르, 바버, 그리고 전쟁 초기에 유명해진 터키산 바이락타르 TBE까지. 이들은 모두 고정익 또는 장기 비행용 드론으로 정밀 타격 능력과 생존성을 강화한 기체였다. 러시아는 자국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전자전 시스템을 배치해왔다. 대표적인 장비로는 리펠런트-1, 리펠런트-1, 크라수아-4, 크레저커-4, 지텔, 즈어텔 등이 있다. 이 시스템들은 무인기의 GPS 신호를 차단하거나 조종 명령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날 이 장비들은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들은 러시아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들은 GPS를 잃은 뒤에도 계속 비행했고 항법 오류 없이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무인기에는 사전에 설정된 경로와 관성 항법 장치 INS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기체는 고주파수를 초당 수백 번 이상 바꾸는 주파수 도약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기술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개발된 통신 방어 기술로 전파 방해와 오탐지를 회피하는 데 효과적이다. 러시아의 리펠런트-1 시스템은 주파수를 고정된 채 탐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기술 앞에서는 무력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러시아 국경 인근의 지형과 방공체계를 철저히 분석했다. 각 드론은 특정 고도를 유지하며 지형 마스킹이라는 전술을 사용해 레이더 사각지대를 따라 침투했다. 이는 산지, 협곡, 숲, 강변 등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방식이다. 특히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인근의 계곡 지형은 중요한 침투 루트였다. 이 구간에서 무인기는 고도 45m 이하, 속도 시속 180km로 비행하며 S-300과 M2 자주포의 감시망을 피해 지나갔다. 탐지 범위를 1km만 벗어나도 즉시 격추될 수 있었기에 오차 허용 범위는 사실상 0에 가까웠다. 변전소에 가까워질수록 위협은 더욱 증가했다. 해당 지역에는 소련 시절에 제작된 23mm 대공기 관포 ZU-23-2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무기는 분당 2000발을 발사하며 근거리 저속 비행체에 대해 치명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현대 제트기에는 별 효과가 없지만 저속 무인기에게는 치명적이다. 우크라이나 무인기 편대는 이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전술을 펼쳤다. 첫 번째 기체는 의도적으로 고도를 높여 방어망의 주목을 끌었다. 동시에 나머지 두 기체는 지면 가까이에서 접근해 반대편으로 우회했다. ZU-23-2는 열화상 조준기를 사용하지만 수동 조작이기 때문에 복잡한 표적 분산에는 대응이 어렵다. 첫 번째 기체는 유도탄이 쏟아지는 하늘 속을 회피 기동하며 시간을 벌었다. 두 번째 무인기는 변전소 펜스에서 100m 지점에서 갑자기 고도를 올려 진입했고 세 번째 기체는 송전선 아래를 뚫고 침투했다. 33만 볼트의 고압선 사이를 통과하는 이 기동은 실패하면 즉시 증발하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세 기체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변전소를 동시에 타격했다. 첫 번째는 냉각 시스템을 파괴했고 두 번째는 상부 부싱을 파열시켰으며 세 번째는 제어반을 직격했다.
이로 인해 보호 릴레이가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고 시설 전체는 순식간에 정전되었다. 변압기가 터져나가면서 내부의 절연유는 뜨거운 금속과 반응하여 거대한 화염 기둥을 생성했다. 이 불길은 60m 높이로 치솟았고 수분 내의 주변 방공기지 6곳이 전력 공급을 잃었다. 지역 내 모든 조기경보 시스템이 동시에 암흑으로 빠져들었다. 이 공격은 최소 20분간의 전력 마비를 유발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조기경보 레이더, 방공 미사일 시스템, 지휘소 통신 링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자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재부팅되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즉시 우크라이나 무인기 22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피해는 경미하며 전력 공급은 복구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텔레그램 채널과 로컬 SNS에는 오를로프카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염과 연기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다. 오픈소스 정보, OSINT, 분석가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변전소의 정확한 위치와 피해 규모를 확인했고 파괴의 정도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파편과 그을음 자국은 정밀 타격이 아닌 전면 파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공격의 가장 큰 효과는 물리적 피해가 아닌 러시아군의 지휘 사각지대였다. 20분 동안 로스토프 전구 방공망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였으며 이는 곧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작전의 초석이 되었다. 전력이 복구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무인기 편대는 이미 다음 목표로 이동 중이었다. 정전 사태의 혼란 속에서 그들은 남쪽 철도망을 향해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다. 다음 공격 대상은 정해져 있었다. 러시아군의 보급망을 지탱하는 군수열차, 무장, 연료, 그리고 파괴력, 모든 것이 실려 있었다. 오를로프카 변전소가 파괴되고 러시아 남부 방공 시스템이 침묵에 빠진 직후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작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계획된 이 공격의 목표는 명확했다. 사르스크, 셀레스케이, 기차역에 정차 중인 대규모 군수열차. 그 열차에는 수백 발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탄, 그리고 수만 리터에 달하는 디젤 연료가 실려 있었다. 이 열차는 단순한 수송수단이 아니라 남부군관구 전선의 심장부였다. 정전이 발생한 그 시각, 러시아의 방공체계는 긴급복구 모드에 들어갔다. 모든 전자 시스템은 배터리와 예비 전원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많은 장비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판치르 S1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자체 레이더 외에도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지휘소나 레이더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해 타격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전력이 불안정하고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는 시스템은 사실상 독립된 상태에서 수동 조작에 의존해야 했다. 더구나 이 시각은 러시아군 내부 보고서와 서방 정보기관 분석에 따르면 현장 요원의 교대 시간이었던 오전 2시 30분 무렵이었다. 교대 시간은 감시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지는 틈이다. 지휘 차량 안에서는 교대 요원 간의 통제권 이양이 이뤄지고 있었고 다수의 기기는 일시적으로 무인 상태였다. 이 짧은 공백이 드론들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들은 정전 직후 사르스크 남쪽 15km 지점에서 저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철도 선로와 전력선, 그리고 주변 지형을 마커로 활용했다. GPS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드론에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와 정밀한 비행 알고리즘은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위치를 보정하며 경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 방식은 비주얼 마커 항법이라 불리며 현대 전자전 환경에서 매우 유용한 침투 기법으로 평가받는다. 이 드론들은 고도 100에서 120m 수준으로 비행하며 러시아 조기경보 레이더인 P-18의 주빈바로 아래를 통과했다. P-18은 스플래스트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진 장비로 구소련 시대부터 사용된 구형 장비지만 여전히 넓은 감시 범위를 갖는다. 그러나 드론들이 철도와 평행하게 비행하고 있었기에 열차 위 구조물들과 혼동되어 신호는 필터링되었고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사르스크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는 38량 규모로 후방 물류기지에서 집결된 군수물자가 실려 있었다.
러시아 남부군관구의 재보급을 위한 핵심 선단이었다. 열차에는 152mm 포탄, 122mm 로켓탄, 각종 기계화 보병용 탄약, 그리고 디젤 유조차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물자는 보급 창고에 들어가기 전 기차역에서 하역을 대기 중이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열차의 존재를 오픈소스 정보, OSINT, 위성 이미지, 그리고 이전의 정찰 데이터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OSINT 분석가는 열차의 구성과 차량 번호까지 특정하고 있었으며 이 정보는 드론 조종자들에게 타격 우선순위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전 2시 41분, 세 대의 무인기가 동시에 열차를 향해 접근했다. 각 기체는 서로 다른 고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며 눈에 띄지 않도록 열차선로 구조물과 가로 등 신호장비 사이를 통과하며 이동했다. 이들의 비행 궤적은 마치 맥과 수술의 절개선처럼 정밀했다. 첫 번째 기체는 기관차를 정조준했다. 열차의 동력원이며 전체 선단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분이다. 드론은 고도 약 50m에서 급강하에 열차 운전실바로 뒤편의 엔진 블록에 폭발물을 명중시켰다. 폭발은 강철을 관통하며 유압 시스템과 연료 펌프를 동시에 파괴했고 열차 전체는 선로 위에 고정되었다. 두 번째 드론은 세 번째 유조차를 겨냥했다. 이 차량에는 약 6만 리터의 디젤 연료가 실려 있었으며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저장되어 있었다. 드론이 날아든 순간 경비원이 접근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폭발물은 탱크 외벽을 관통한 뒤 내부에서 기화된 연료와 접촉하며 대형 화염을 발생시켰고 곧이어 열차 아래쪽으로 불길이 퍼져나갔다. 세 번째 드론은 열차 중앙부의 탄약차를 목표로 했다. 차량 내부에는 고온과 압력에 민감한 탄약들이 적재되어 있었다. 이 드론은 차량 외벽을 통과한 후 탄약 박스 근처에서 자폭했다. 초기 폭발은 차량 내부에 국한되었지만 몇 초 후 연소된 연료와 화염이 주변 차량으로 옮겨붙으며 2차, 3차 폭발로 확산되었다. 이 일련의 공격은 단 30초 내에 끝났다. 기관차, 연료차, 탄약차, 각각의 드론이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사르스크 역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였다. 역 인근 주민들은 하늘이 낮게 불타는 듯한 섬광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격 이후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모든 드론이 격추되었으며 실제 피해는 기관차 1대와 유조차 2대에 국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이 촬영한 영상과 위성에서 촬영된 화염의 반경, 그리고 날이 밝은 뒤 드러난 폐허 상태는 이 주장과 모순되었다. 텔레그램의 전쟁 전문 채널들, 예를 들어 라이바르, 라이바어, 워곤조, 오어간조는 열차의 화재 영상과 불탄 궤도 사진을 올렸고 민간 위성 영상 제공업체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열차 대부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특히 열차가 멈춰 있었던 철도 구간은 심각하게 휘어졌으며 일부 구간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해외 언론과 OSINT 분석가들은 해당 사건을 현대전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했다. 전자전으로 적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저공 침투한 드론이 보급 선단을 제거하는 이 전략은 비용 대비 효과에서 비할 데 없는 성공이었다는 것이다. 이날 밤 우크라이나는 총 22대의 무인기를 작전에 투입했고 이 중 상당수가 격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핵심 타격을 수행한 최소 3기의 드론은 명백히 임무를 완수했다. 파괴된 열차는 단순한 수송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러시아 남부군 관구의 작전 유지에 필수적인 물자였고 이를 잃는 순간 전선의 균형이 바뀌었다. 사르스크에서 하늘로 치솟은 검은 연기는 단순한 연료 연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상징하는 연기였다. 전장에서는 이제 가장 빠르고 조용한 무기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